지금 즉시 여러분의 집 현관으로 가보십시오. 신발들이 어떻게 놓여 있습니까? 무심코 벗어둔 신발 한 켤레가 3대에 걸친 가난을 부르고 집안의 우환을 끊이지 않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겉보기에는 번듯하고 화려한 집인데도 돈이 모이지 않고 가족 간에 다툼이 잦으며 원인 모를 병치레가 끊이지 않는 집들에는 소름 돋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관의 신발 배치가 집안의 기운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주 평범하고 작은 집에 살아도 가족 모두가 화목하고 돈이 마르지 않으며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는 집들은 예외 없이 현관의 신발부터가 달랐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입이 막히면 천하의 복도 들어올 길이 없다. 현관은 바로 우리 집의 입이자 모든 기운이 드나드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우리 몸의 입과 코와도 같습니다. 만약 코가 꽉 막혀 숨을 쉴 수 없다면 온몸이 답답하고 기운이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집도 똑같습니다. 현관이 신발로 어지럽혀져 그 기운의 통로가 막히면 이제 막 들어오려던 재물운과 건강운, 귀, 눈이 문턱에서 발길을 돌리고 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시면 여러분은 단 30초 만에 우리 집 현관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나아가 3일 안에 집안의 기운을 바꾸어 복을 끌어당기는 귀한 비법을 모두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간 검증된 풍수지리의 지혜이자 성공한 사람들이 실천해온 삶의 철학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들어 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금전은 받아갑니다 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관을 그저 신발을 벗어두는 공간, 집을 드나드는 통로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현관은 집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심장부와도 같은 곳입니다. 외부의 좋은 생기, 즉 살아있는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입으로 영양분을 섭취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 집도 현관을 통해 좋은 기운을 받아야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통로가 어지러운 신발들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맑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야 할 창문 앞에 쓰레기 더미가 가로막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기운은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신발에 묻어온 외부의 흉한 기운, 탁한 기운들이 현관에 엉겨붙어 썩기 시작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40대 부부의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3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고 아내는 이유 없는 두통과 무기력증에 시달렸으며 아이들은 예민해져 부모와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그들의 아파트는 제법 넓고 인테리어도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현관 바닥에는 온 가족의 신발 대여섯 켤레가 아무렇게나 벗어져 있었고 특히 가장의 구두는 신발 끝이 문을 향한 채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곳은 볼 필요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집안의 모든 돈과 복이 가장의 신발을 따라 밖으로 걸어나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들은 제 조언에 따라 그날 밤 즉시 현관을 정리했습니다. 신지 않는 신발은 모두 신발장에 넣고 현관에는 단 3켤레의 신발만
방향을 맞추어 두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다음날 아침 아내의 두통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일주일 뒤에는 몇 달간 소식이 없던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고, 한 달 뒤에는 아이가 먼저 부모에게 다가와 대화를 청했습니다. 현관에 막혔던 기운이 뚫리자 집안 전체의 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현관은 집안으로 복을 초대하는 레드 카펫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복의 흐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발 끝이 향하는 방향으로 그 집의 운이 흘러갑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입니다. 풍수에서 신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동과 방향성, 그리고 그 신발 주인의 사회적 활동과 기운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 세상을 활보하듯 신발에는 주인의 활동적인 에너지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발 끝, 즉 신발의 악호가 향하는 방향은 그 집에 머무는 기운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짓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발 끝이 현관문을 향해 있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풍수적으로 이는 집을 등지고 밖으로 나가려는 기운을 의미합니다. 밖에서 불어온 재물과 복이 집 안으로 들어와 쌓이는 것이 아니라 현관에 도착하자마자 신발 끝을 따라 다시 밖으로 줄줄 새어나가는 형국입니다.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고 좋은 기회를 만들어도 그 에너지가 집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곧바로 빠져나가 버리니 재산이 모일 리가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재물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발 끝이 밖을 향하고 있으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 또한 항상 집 밖을 향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집에 들어와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자꾸 밖으로 겉돌게 됩니다. 부부 사이는 멀어지고 자녀들은 집에 있기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방황하기 쉽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성공한 사업가의 집은 현관이 언제나 호텔 로비처럼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외출하고 돌아오면 신발을 벗는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늘 신발을 벗어 뒤로 휙 던져 두었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발 앞코가 문 쪽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발의 방향만 안쪽으로 돌려놓으시라고 조언해 드렸습니다. 그는 반신반의했지만 즉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맡겼던 사업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신발의 방향을 안쪽으로 돌리는 것은 외부의 복을 집안으로 환영하고 이미 들어온 복을 집안에 잘 가두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신발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 방향이 바로 여러분 가정의 운이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현대그룹의 창업주고 정주영 회장의 일화는 현관 풍수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사례입니다. 1970년대 초 현대가 아직 작은 건설사였고 조선소 건립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정주영 회장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족들의 신발이 아무렇게나 사방으로 흩어져 있고 몇몇 신발은 문 쪽을 향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본 정주영 회장은 그 자리에서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모두 나와보거라. 그는 가족들을 현관에 모아놓고 이렇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자기 신발 하나 바로 놓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회사를 바로 세우고 나라의 일을 바로 하겠느냐. 집안의 얼굴인 현관이 이 모양인데 어떤 복이 우리 집에 들어오겠는가. 그날 이후 집안 사람들은 모든 신발의 앞코가 집 안쪽을 향하도록 가지런히 정돈하고
신발 사이의 간격까지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신발 정리를 시작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불가능해 보였던 조선소 수주 계약이 극적으로 성사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중동 진출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고 1년 후 현대건설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현관은 그 집의 얼굴이고 신발은 그 집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다. 신발이 바르면은 마음이 바르고 마음이 바르면은 모든 일이 바르게 풀린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사소해 보이는 질서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운이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공간의 기운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체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가정의 운을 직접 정리해 보십시오. 작은 신발 정리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현관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집안의 운을 망치는 치명적인 신발 배치법 3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밤 반드시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강조했듯 신발 뒤꿈치가 현관문 쪽을 향하는 경우, 즉 신발 악호가 문 밖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는 들어온 복을 다시 밖으로 차내는 것과 같아 재물이 모이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신발이 짝짝이로 흩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현관 왼쪽 구석에 운동화 한 짝, 오른쪽 끝에 다른 한 짝이 외롭게 떨어져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풍수에서 한 켤레의 신발은 음양의 조화이자 부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신발이 짝을 잃고 흩어져 있다는 것은 곧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관계가 멀어짐을 암시하는 매우 불길한 형상입니다. 또한 이는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이 각자 제멋대로 흩어져 화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집안의 기운은 가족이 한마음으로 뭉칠 때 가장 강해지는데 현관의 신발부터가 분열의 기운을 내뿜고 있으니 어찌 가정이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절대 해서는 안 될 배치는 신발을 위아래로 겹쳐서 쌓아두는 것입니다. 좁은 현관 공간을 아끼기 위해 신발 위에 다른 신발을 포개어 놓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풍수적으로 최악의 배치 중 하나입니다. 신발을 겹쳐 놓는 행위는 가족 구성원 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서로가 서로를 짓밟는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자녀의 신발이 부모의 신발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자식이 부모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 부모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기운을 강력하게 형성합니다. 신발의 위치는 곧 그 집안에서의 사람의 위치를 상징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화목한 가정을 원하신다면 결코 신발을 겹쳐 쌓아두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3가지에 이어 여러분의 운을 서서히 파괴하는 또 다른 3가지 위험한 신발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낡고 해진 신발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현관에 두는 경우입니다. 밑창이 다 닳아 구멍이 뚫렸거나 가죽이 다 해져 볼품 없어진 신발을 언젠가 신겠지 혹은 아깝다는 생각으로 신발장 한 구석에 방치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마치 시들고 썩은 꽃을 집안 최고의 명당 자리에 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낡은 신발은 이미 그 생명력을 다한 죽은 물건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이 현관으로 들어와도 이 낡은 신발이 그 기운을 모조리 흡수해 무력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60대 여사님은 10년도 더 된
낡은 슬리퍼 한 켤레를 버리지 못하고 현관에 계속 두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상하게 좋은 일이 생기려다 말고 늘 막판에 일이 틀어지는 경험을 반복했고 건강도 계속 나빠졌습니다. 제가 그 슬리퍼가 집안의 좋은 기운을 모두 훔쳐가고 있다고 말씀드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드리라고 설득했습니다. 마지못해 슬리퍼를 버린 지 단 3일 만에 몇 년간 연락이 끊겼던 손자에게서 보고 싶다는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낡은 물건에 대한 집착은 낡은 운을 붙잡아 두는 것과 같습니다. 과감히 비워내야 새로운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5번째는 신발이 현관의 좌우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경우입니다. 현관 왼쪽에만 신발이 몰려 있거나 오른쪽에만 잔뜩 쌓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몸도 좌우 균형이 맞아야 건강하듯 집의 기운도 음양의 조화, 즉 좌우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관의 기운이 한쪽으로 쏠리면 집 전체의 음양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이는 가족의 건강 문제나 재정적인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저울의 한쪽에만 무거운 짐을 올려놓으면 저울 전체가 기울어지듯 집의 운세 또한 불안정하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6번째는 계절에 맞지 않는 신발을 현관에 꺼내두는 것입니다. 지금이 한여름인데 두꺼운 털 부츠가 나와 있거나 한겨울인데 샌들이나 슬리퍼가 뒹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무더운 여름날 난로를 켜고 추운 겨울날 에어컨을 트는 것과 같이 시기에 맞지 않는 혼란스러운 기운을 집 안으로 불러들이는 행위입니다. 계절에 맞는 신발은 현재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어 운을 상승시키지만 계절에 맞지 않는 신발은 현재의 기운과 충돌하여 집안의 에너지를 어지럽히고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현관을 확인해 보시고 현재 계절에 신지 않는 신발들은 깨끗이 닦아 신발장에 보관하십시오. 이 작은 정리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이 한결 맑고 안정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을 복이 넘쳐나는 황금 터전으로 만들 구체적인 비법, 불을 부르는 신발 배치 황금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30년간 수많은 부자들의 집과 성공한 가문들을 연구하여 찾아낸 확실한 비밀입니다. 이 방법대로만 하시면 여러분도 3일 안에 분명한 기운의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신발을 두는 최고의 명당 자리는 현관문을 등지고 섰을 때 왼쪽 구석입니다. 지금 바로 현관문 앞에 서서 등을 문에 대고 왼쪽을 바라보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풍수에서 청룡의 자리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청룡은 예로부터 재물, 명예, 성공, 출세 등 모든 좋은 기운을 관장하는 신성한 용을 상징합니다. 마치 용이 여의주를 품고 지키듯 이 청룡의 자리에 신발을 두면 외부에서 들어온 재물운이 흩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되며 그 집 가장의 사회적 성공과 명예를 드높이는 강력한 기운을 발휘합니다. 반대로 오른쪽은 백호의 자리인데 백호의 기운은 지나치게 강하고 날카로워 사람의 활동을 상징하는 신발을 두면 오히려 그 기운에 눌려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신발은 무조건 왼쪽입니다. 둘째, 신발과 신발 사이에는 한 뼘 정도의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손바닥을 활짝 펼쳤을 때의 너비, 약 20cm 정도의 공간을 말합니다. 신발들을 너무 가깝게 다닥다닥 붙여놓으면 기운이 서로 엉켜 답답하게 막혀버리고 반대로 너무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기운이 흩어져 모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숨을 쉬려면 적당한 공간이 필요하듯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뼘의 공간이 바로 복이 편안하게 머무르며 숨을 쉬는 자리입니다.
이 공간을 통해 좋은 기운이 원활하게 순환하며 집안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 현관에 꺼내놓는 신발은 현재 계절에 신는 것으로 3켤레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현관은 언제나 깨끗하고 비어 있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신발을 모두 신발장에 넣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신발만 꺼내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수가 바로 3켤레입니다. 풍수에서 숫자 3은 안정과 완성을 의미하는 길한 숫자입니다. 한 켤레는 외로워 보이고 2켤레는 대립의 기운이 생길 수 있으나 3켤레는 안정적인 삼각형 구도를 이루어 기운을 조화롭게 만듭니다. 만약 가족 수가 많아도 각자 가장 자주 신는 신발 한 켤레씩만 꺼내놓는다는 원칙을 세우십시오. 현관이 복잡하면 기운도 복잡해지고 사람의 마음도 산만해집니다. 단순함과 간결함 속에 진정한 복이 깃듭니다. 넷째, 신발은 크기 순서대로 작은 것을 앞에 두어야 합니다. 즉, 아이 신발, 여성 신발, 남성 신발 순서로 배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은 집안의 성장과 발전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배치입니다.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 점점 큰 나무로 자라나듯 작은 신발에서 큰 신발로 이어지는 모습은 그 가문이 대대로 번창하고 자손들이 무럭무럭 성장해 나가는 길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큰 신발을 앞에 두면 마치 큰 바위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형상과 같아 자녀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집안의 발전을 저해하는 기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장의 기운은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흐릅니다. 좋은 기운을 끌어당기고 나쁜 기운을 막는 비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황금 공식 4가지를 실천하셨다면 이제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나쁜 기운의 침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3가지 강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번째, 신발장 안에 참숯이나 굵은 소금을 놓아두십시오. 숯은 예로부터 강력한 정화작용과 탈취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숯은 주변에 모든 나쁜 기운과 습한 기운, 탁한 기운을 빨아들이는 천연 공기 정화기이자 강력한 제습기입니다. 신발장 한쪽 구석에 검고 좋은 참숯 서너 덩어리를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신발에 묻어온 외부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습니다. 굵은 소금을 작은 종지나 그릇에 담아두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모든 부정한 것을 물리치고 애군을 쫓는 신성한 물질로 여겨져 왔습니다. 소금의 강력한 정화 에너지가 현관을 통해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새 것으로 갈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 행운을 부르는 식물이나 작은 풍수 소품을 함께 두십시오. 신발장 위나 현관에 빈 공간에 작은 화분을 하나 놓아보세요. 특히 돈나무라고 불리는 금전수나 밤에도 산소를 내뿜어 공기를 정화하는 산세베리아 같은 식물이 좋습니다. 살아있는 식물이 뿜어내는 강력한 생명 에너지는 현관의 기운을 활기차게 만들고 신발에 스며든 죽은 기운이나 탁한 기운을 정화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맑은 샘물이 고인 물을 밀어내듯 식물의 생기가 현관 전체의 기운을 맑고 건강하게 바꾸어 줍니다. 또한 손바닥 크기 정도의 작은 황금 두꺼비나 코끼리상 혹은 맑은 수정 구슬 같은 풍수 소품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황금 두꺼비는 재물을 물어다 주는 상징이며 수정은 나쁜 기운을 차단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단 너무 크거나 과한 장식은 오히려
기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니 작고 정갈한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신발장과 현관을 환기시켜야 합니다. 기운은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맑은 기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환시켜 주어야 합니다. 맑은 날을 골라 한 달에 한 번 신발장 문을 활짝 열고 현관문도 함께 열어 바람이 통하게 해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선풍기를 이용해 신발장 안쪽으로 바람을 불어넣어 묵은 기운을 강제로 빼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 다음에는 반드시 환기를 통해 습기와 함께 들어온 엄습한 기운을 몰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현관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은 단순히 신발장의 냄새를 제거하는 것을 넘어 집안 전체의 기운을 새롭게 하고 복의 통로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중요한 풍수 행위입니다. 이 7가지 황금 공식을 꾸준히 지키신다면 여러분의 집 현관은 마르지 않는 복의 샘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관이 바로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관의 신발 한 켤레가 한 집안의 흥망성쇠를 어떻게 좌우하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당장 현관으로 다시 가보십시오. 여러분의 신발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놓여 있습니까? 오늘 밤 바로 시작하십시오. 신발의 방향을 집 안쪽으로 돌리고 짝을 맞추어 나란히 정리하고 낡은 신발은 과감히 비워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 가정에 막혀있던 복의 물꼬를 터주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복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 정돈된 공간에 찾아옵니다. 그 준비는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이 작은 실천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현관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거대한 풍요와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부자 되려면 소주 한 병을 집안 이곳에 두세요. 돈복이 쏟아지는 부잣집 풍수 비법. 단 한 병의 소주를 집안 이곳에 두는 것만으로도 막혀있던 돈의 흐름이 터지고 대운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고 좋은 기회는 번번이 나를 비껴간다고 하소연하십니다. 이것은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집안에 흐르는 재물의 기운이 어딘가에 꽉 막혀 정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흐름을 뚫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운이 문 앞까지 와도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대로 흩어져 버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 조상님들이 남몰래 실천해왔고 현대의 부자들이 그 원리를 응용하여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강력한 풍수 비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소주 한 병을 이용해 막힌 돈의 길을 강력하게 뚫고 사람과 기회를 끌어당겨 재물복이 쏟아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왜 소주가 강력한 재물운의 도구가 되는지, 그리고 그 소주 한 병을 집안 어디에 두어야 내 삶에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먼저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누르세요. 여러분의 금전운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에는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에게로 직접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댓글에 금전운 받아갑니다 라고 써주세요. 제가 댓글을 보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재물운이 오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집안의 기운이 정체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흩어집니다. 이 정체를 깨는 것이 재물운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집에만 들어오면 몸이 무겁고 마음이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들고
각자 방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계약 성사를 위해 애쓰는데도 마지막 순간에 일이 틀어지는 경우가 잦지는 않으신가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집안의 기운이 흐르지 못하고 한 곳에 고여 썩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기운의 정체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삶에 아주 구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기운이 고이면 그 공간에 사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운의 흐름까지 막아버립니다. 특히 돈의 기운, 즉 재물운은 유동성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정체된 공간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운이 막힌 집에서는 돈이 들어와도 예상치 못한 곳으로 술술 새어나가고 아무리 아껴 써도 통장은 늘 비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남편은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아내 역시 부지런히 가게를 꾸려 나갔지만 몇 년째 빚이 줄지 않고 오히려 자꾸 예상치 못한 지출만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무겁고 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해가 잘 들지 않는 복도 끝의 작은 창고는 수년간 쓰지 않는 물건들로 가득 차면 조차 열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곳이 집안 전체의 기운을 맡고 있는 혈맥이었습니다. 이처럼 집안의 한 구석에 죽은 공간이 있으면 그곳에서부터 나쁜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올라 집 전체의 재물 흐름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이런 공간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운의 정체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막힌 혀를 강력하게 뚫어주고 신선한 기운이 다시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특별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소주 한 병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가장 강력하고 손쉬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소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곡물의 생명력이 응축되고 발효를 통해 변화와 확산의 힘을 품은 강력한 풍수 도구입니다. 왜 하필 많고 많은 것들 중에 소주일까요? 그 비밀은 소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숨어 있습니다. 전통 방식의 소주는 쌀이나 보리, 고구마 같은 땅에 정수를 듬뿍 담은 곡물에서 시작됩니다. 이 곡물들이 누룩을 만나 발효되는 과정은 원래의 형태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거듭나는 강력한 변화의 과정입니다. 이는 마치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은 폭발적인 에너지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발효액을 끓여 증류하는 과정에서 가장 맑고 순수한 기운만이 응축되어 한 방울의 술로 태어납니다. 풍수에서 이 발효와 증류의 과정은 정체된 것을 깨고 가치를 증폭시켜 널리 퍼뜨리는 재물운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가만히 있던 곡물이 발효를 통해 수백 배의 가치를 지닌 술로 변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잠자고 있던 재능과 기회가 발효되어 큰 재물로 변화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주는 고요히 흐르며 공간을 안정시키는 물의 기운과는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소주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확산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 뚜껑을 여는 순간 그 향이 방 안에 가득 퍼져나가듯 소주가 품은 기운은 주변의 에너지를 깨우고 사람과 기회를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힘을 본능적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중요한 고사를 지낼 때나 큰 계약을 앞두고 반드시 술을 올리고 나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술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기운을 연결하는 신성한 매개체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집안에 막힌 기운을 뚫고 흩어져 있는 재물운을 한데 모아 좋은 기회가 사방에서 나에게로 오게 만들고 싶다면 우리는 물이 아닌 소주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집안의 서쪽 혹은 잘 쓰지 않는 공간의 입구에 소주를 두면 각각 결실을 증폭시키고 막힌 기운을 뚫는 강력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소주의 확산하는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위치를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데나 둔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운의 흐름을 읽고 가장 필요한 곳에 놓았을 때 소주 한 병은 100명의 귀인을 부르는 것과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그 첫 번째 명당 자리는 바로 집안의 서쪽입니다. 풍수에서 서쪽은 하루에 해가 지고 그 결실을 맺는 방향이며 가을의 수확과 완성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즉 노력의 결과를 거두고 재물을 쌓는 기운이 모이는 방향입니다. 이곳에 확산의 힘을 지닌 소주를 두면 이미 거둔 작은 성공이나 들어온 재물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발효하듯 스스로 부풀어 올라 더 큰 성공과 재물로 증폭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단골 손님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라면 가게의 서쪽 구석에 소주 한 병을 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단골들이 새로운 손님을 물어오고 입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가게 전체의 매출이 급격히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투자로 약간의 수익을 보신 분이라면 집의 서쪽에 소주를 둠으로써 그 수익이 더 큰 수익을 낳는 종자돈의 역할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소주는 햇빛이 직접 닿지 않는 선반이나 장식장 위에 깨끗하게 닦아 올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명당은 잘 쓰지 않는 방이나 창고의 입구 근처입니다. 집안에서 사람의 발길이 가장 뜸한 곳은 생기가 사라지고 기운이 죽어가는 공간입니다. 이런 죽은 기운은 집안 전체 에너지 순환에 치명적인 장애물, 즉 혈전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다른 곳에서 좋은 기운을 만들어도 이 혈전 때문에 재물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소주를 두어야 합니다. 소주의 강력한 발효와 확산의 기운은 죽어있던 공간의 에너지를 강력하게 흔들어 깨우는 심장 충격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창고, 입구, 안쪽이나 문 옆에 소주 한 병을 두면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기운의 파동이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면서 전체적인 돈의 흐름이 놀랍도록 부드러워집니다. 실제로 몇 달째 해결되지 않던 매매 계약으로 골치를 썩던 분이 제가 알려드린 대로 집에서 가장 후미진 창고 입구에 소주를 둔 지 불과 3주 만에 기적처럼 계약이 성사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막혀있던 혈이 뚫릴 때 운의 흐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서재나 작업실 책상, 모서리에 소주를 두면 멈춰있던 아이디어가 실행으로 옮겨지고 창의적인 생각이 돈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단순히 책을 읽거나 일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 미래를 향한 꿈이 잉태되는 매우 신성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 공간의 기운이 너무 고요하거나 정체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그것이 현실의 결과물로 이어지지 못하고 머릿속에서만 맴돌다 사라져버리기 쉽습니다. 마치 기름진 땅에 좋은 씨앗을 뿌려도 물과 햇빛이 없으면 싹을 틔우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때 소주의 확산하는 기운이 실행력의 불씨를 당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책상 모서리나 책꽂이 한편에 소주 한 병을 가만히 놓아두어 보십시오. 소주가 품고 있는 발효의 에너지는 생각에 머물러 있던 계획에 강력한 추진력을 불어넣고 사람들과의 연결을 촉진하여
아이디어를 실제 계약과 돈으로 바꾸는 다리를 놓아줍니다. 특히 작가, 디자이너, 기획자, 유튜버, 프리랜서와 같이 자신의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수익으로 직접 연결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이 배치가 그 어떤 부적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 웹소설 작가 지망생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몇 년째 글을 쓰고 공모전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 거의 포기 직전이었습니다. 그의 작업실은 깔끔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공기가 무겁고 생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책상 오른쪽 모서리, 즉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관장하는 자리에 소주 한 병을 둘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달 뒤 그는 몇 년간 그를 괴롭히던 슬럼프에서 벗어나 새로운 작품의 영감을 얻었고 그 작품이 대형 플랫폼과 계약으로 이어졌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는 소주를 둔 뒤로 이상하게 글을 쓰는 것이 즐거워졌고 막혔던 이야기가 샘솟듯 터져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소주가 그의 창의적인 에너지가 외부 세계와 연결되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책상 위에도 혹시 먼지만 쌓여가는 계획서나 시작하지 못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지금 바로 그 옆에 소주 한 병을 놓아 보십시오. 멈춰있던 당신의 위대한 계획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첫걸음을 떼게 될 것입니다. 소주를 잘못된 장소에 두면 좋은 기운을 확산시키는 대신 불운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재물운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소주의 힘이 강력한 만큼 그 힘을 담지 못하는 그릇이나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위치에 두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약도 오용하면 독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소주를 두어 재물운을 부르기 전에 절대 두어서는 안 되는 금기 구역을 먼저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금기 장소는 아이 방입니다. 간혹 아이의 학업운을 높여주고자 하는 마음에 아이 방 책상에 소주를 두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 금물입니다. 아이의 공간은 안정되고 차분한 기운 속에서 정서적, 신체적 성장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소주는 기운이 매우 활발하고 때로는 불처럼 뜨겁게 끓어오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운은 아이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마음을 산만하게 만들며 심할 경우 수면 리듬을 깨뜨려 성장에까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 방에는 확산의 기운보다는 맑은 물 한 잔이나 작은 관엽식물처럼 정화와 안정의 기운을 지닌 것을 두는 것이 100번 옳습니다. 두 번째는 텔레비전, 컴퓨터, 오디오 등 각종 전자기기 바로 옆입니다. 전자기기는 현대 생활에 필수적이지만 풍수적으로는 끊임없이 불규칙한 전자파와 인위적인 기운을 내뿜는 존재입니다. 소주의 순수하고 자연적인 발효의 기운이 이러한 혼란스러운 기운과 뒤섞이게 되면 공간의 에너지는 매우 혼탁하고 불안정해집니다. 이는 마치 맑은 샘물에 흙탕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혼탁해진 기운은 재물운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돈 문제로 인한 갈등이나 예상치 못한 기기, 고장으로 인한 지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남향 창가입니다. 남쪽은 풍수에서 불의 기운이 가장 강한 방향입니다. 이곳에 알코올 성분인 소주를 그것도 강한 직사광선에 노출되게 두면은 소주가 품은 좋은 기운은 모두 증발하여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공간에 불필요한 화기와 조급함만 남기게 됩니다. 이는 재물운을 태워버리고 사람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악의 장소는 바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집안의 모든 나쁜 기운과 노폐물이 모여 빠져나가는 배출의 공간입니다. 이곳에 기회와 재물을 끌어당기는 소주를 둔다는 것은 애써 불러 모은 복을 그대로 하수구에 흘려보내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또한 화장실의 습하고 음한 기운은 소주의 맑은 에너지를 오염시켜 오히려 나쁜 기운을 집안에 확산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 네 곳 아이방, 전자기기 옆, 남향 창가, 화장실은 반드시 피해 주십시오. 좋은 기운은 올바른 자리를 만났을 때 비로소 그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소금으로 나쁜 기운을 정화하고 소주로 좋은 기운을 확산시키면 깨끗한 터전 위에서 재물운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최상의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소금과 소주는 각자 다른 역할을 하지만 이 둘이 함께할 때 풍수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시너지를 냅니다. 소금은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부정함을 빨아들이는 강력한 정화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소주는 좋은 기운과 기회를 널리 퍼뜨리는 확산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마치 밭을 가는 농부와 같습니다. 먼저 소금이 나서서 밭의 돌과 잡초를 골라내어 땅을 깨끗하고 비옥하게 만들면 정화, 그 뒤에 소주가 좋은 씨앗을 널리 뿌려 확산,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나쁜 기운이 가득한 곳에 아무리 좋은 기운을 불어넣으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그 공간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 부잣집이나 큰 상점의 대문 앞에는 늘 소금단지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과 애군을 소금이 먼저 걸러내고 맑고 좋은 기운만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 소주를 함께 쓴다는 것은 그렇게 정화된 깨끗한 공간에 재물과 행운의 기운을 가만히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온 집안에 퍼뜨려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강력한 조합을 놓기 가장 좋은 자리는 현관에서 들어와 바로 마주 보이는 곳의 높은 선반 위입니다. 현관은 모든 기운이 처음 들어오는 집의 입과 같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정화와 확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집안 전체의 운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 눈에 너무 띄지 않는 높은 곳의 작은 항아리나 그릇에 굵은 소금을 담고 그 옆에 소주 한 병을 나란히 두십시오. 들어오는 기운은 소금에 의해 맑게 걸러지고 소주에 의해 재물의 기운으로 증폭되어 집 안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또 다른 좋은 자리는 중요한 서류나 계약서, 통장 등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 물건들은 그 자체로 강력한 에너지의 집합체입니다. 이 서류들이 보관된 책장이나 금고 옆에 작은 소금 그릇과 소주병을 함께 두면은 문서에 깃든 기운이 안정되고 그 문서와 관련된 일들이 순조롭게 풀려나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 계약서나 중요한 사업 제안서처럼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져야 하는 서류 옆에 두면 계약 성사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관리입니다. 소금은 습기를 먹어보면 정화 능력이 떨어지므로 눅눅해지거나 색이 변하면 즉시 새 것으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소주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3병으로 갈아주어 늘 신선한 기운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과 그릇은 항상 먼지 없이 깨끗하게 닦아 정갈함을 유지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정갈함은 모든 좋은 기운이 머무는 기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금과 소주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공간의 기운을 리모델링하는 것과 같은 강력한 풍수 실천법입니다. 장사나 매매가 막혀 있다면 소주에 연결하고 확산하는 힘을 이용해 손님과 계약의 물길을 틀 수 있습니다. 가게나 사무실처럼
돈의 흐름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공간에서는 기운의 작은 변화가 매출과 계약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로 즉시 나타납니다. 이런 곳에서는 소주의 힘을 더욱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손님 동선의 끝자리에 소주를 두는 방법입니다. 가게에 들어온 손님이 자연스럽게 걷다가 잠시 멈추어 서는 곳, 혹은 가장 안쪽에 위치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막다른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기운이 모이는 지점이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기운이 흩어지거나 정체되기 쉽습니다. 바로 이곳, 손님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구석의 화분 뒤나 장식장 아래에 소주 한 병을 몰래 놓아 두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모인 손님의 기운과 관심이 흩어지지 않고 가게 안에 머물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가게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둘러보는 상품이 많아지며 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특히 카페나 식당에서 유독 손님들이 앉기를 꺼리는 죽은 자리가 있다면 그 테이블 근처에 소주를 두어 보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자리가 먼저 채워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랫동안 팔리지 않는 상품 진열대 근처에 두는 것입니다. 재고로 쌓여있는 상품들은 그 자체로 정체된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이 기운이 손님의 눈과 마음을 가려 상품이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주는 이 묵직하고 정체된 기운을 깨뜨리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안 팔리는 상품들이 모여있는 진열대 뒤편이나 아래쪽에 소주를 두면 상품에 깃든 기운이 다시 활성화되어 손님들의 시선을 끌게 됩니다. 마치 먼지 쌓인 보석을 깨끗이 닦아 빛을 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계약 서류와 하룻밤을 함께 보내게 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큰 금액의 사업 계약처럼 성사 여부가 매우 중요한 서류가 있다면 최종 도장을 찍기 전날 밤 그 서류 옆에 소주 한 병을 함께 두십시오. 밤사이 소주의 강력한 연결과 확산의 기운이 서류에 스며들어 다음날 계약을 진행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순조롭게 이어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많은 영업사원이나 부동산 전문가들이 좋은 결과를 위해 남몰래 사용하는 비법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소주는 단순히 가게의 복을 부르는 물건이 아니라 기운의 흐름을 읽고 전략적으로 배치했을 때 매출과 계약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영업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주 풍수를 실천한 뒤 나타나는 작은 징조들을 알아차리면 대운이 들어오고 있음을 확신하고 그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풍수 비방을 실천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를 알아차리는 마음의 눈을 갖는 것입니다. 기운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처음에는 아주 미미한 신호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치면 대운의 물결을 타지 못하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긍정적인 징조는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저녁 식사 시간에도 각자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침묵이 흘렀던 가족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서로의 하루를 묻고 함께 웃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혹은 몇 달간 왕래가 어떤 친척이나 친구에게서 반가운 연락이 오거나 예고 없이 손님이 찾아와 집안에 활기가 도는 일이 생깁니다. 집안 공기가 왠지 모르게 맑고 가벼워진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개운하게 느껴진다면 이것이 바로 소주가 퍼뜨린 연결의 기운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집안의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새로운 인맥과 기회 제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저는 수십 통의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돌려야 겨우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먼저
전원에게 연락해와 함께 일을 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우연히 참석한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 전원의 사업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귀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만남이 편안해지고 그 만남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회로 이어지는 경험이 잦아진다면 소주의 확산 기운이 여러분의 활동 반경을 넓히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징조는 오랫동안 묵혀있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몇 달째 질질 끌던 소송에서 유리한 소식이 들려오거나 도무지 받을 수 없을 것 같던 미수금이 갑자기 입금되기도 합니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던 가족 간의 갈등이 의외의 계기로 풀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소주의 기운이 여러분의 삶에 꽉 막혀있던 정체의 댐을 무너뜨리고 금전과 관계의 흐름이 다시 원활하게 순환하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지금 여러분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성공에 감사하고 그 기운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유지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이 작은 시냇물은 곧 거대한 강물이 되어 여러분을 대운의 바다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주 한 병이 가진 놀라운 힘과 그것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공간에 가장 절실한 그곳에 소주 한 병을 정성껏 놓아 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잠자고 있던 운명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좋은 기운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묘 갈 때 이것 꼭 챙기세요. 막혔던 조상복이 바로 터집니다. 성묘 가실 때 이것 하나만은 제발 지키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무심코 올려놓았다가 조상님이 주시는 복을 제 발로 뻥 차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100에 99은 아차하고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그동안 좋은 마음으로 조상님을 찾아뵈었는데 사실은 조상님 속을 아주 그냥 박박 긁어놓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실 테니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딱 20분만 끝까지 듣고 나시면 이제껏 막혀있던 조상복의 물길을 시원하게 뻥 뚫어버릴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확실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왜 일이 잘 안 풀렸는지, 왜 돈이 모이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테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금전운 받아갑니다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매년 꼬박꼬박 성묘도 가고 제사도 열심히 지내는데 어쩐지 삶은 계속 팍팍하기만 한 기분, 자식들은 속을 썩이고 부부 사이는 삐걱거리고 통장 잔고는 늘 아슬아슬합니다. 조상님을 잘 모시면 복을 받는다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하고 한숨 쉬어본 적 분명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조상님을 찾아뵙는 일을 일종의 의무나 숙제처럼 생각합니다. 추석이나 설이 다가오면 또 가야 하네 하고 귀찮은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게 마지못해 산소에 찾아가서 부랴부랴 음식을 차리고 얼른 절하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음과 행동 속에
조상님의 복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실수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했던 그 행동들이 사실은 조상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녀석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고 혀를 차게 만드는 일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객지에 나간 자식이 명절에 부모님 댁에 찾아오는데 오면서부터 투덜거리고 인상만 박쓰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부모님이 정성껏 차려주신 밥상 앞에서 대충 숟가락만 깨작거리다가 바쁘다며 휙 가버립니다. 부모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고맙기는커녕 서운하고 야속한 마음만 가득할 겁니다. 조상님을 뵙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귀찮다는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찾아뵙는 그 모든 기운을 조상님들은 온전히 느끼고 계십니다. 그러니 복을 주시고 싶어도 그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니 복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은 그동안 왜 여러분의 정성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정성이 온전히 복이 되어 돌아오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상님들은 왜 우리가 찾아뵙는 방식을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그 비밀은 바로 산소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 전통 지혜에서 산소는 돌아가신 분이 머무는 집이자 그 자손들의 뿌리 그 자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거대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뿌리가 튼튼하고 양분을 잘 빨아들여야 줄기가 굵어지고 가지가 무성해지며 잎이 푸르고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겠죠. 우리네 인생도 똑같습니다. 조상님이라는 뿌리가 편안하고 기운이 왕성해야 그 후손인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건강과 재물이 함께 따르는 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후손들이 찾아와서 그 뿌리에다 대고 귀찮다는 기운을 뿜어내고 무례한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상하고 기운을 잃어버리니 나무 전체가 시들시들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상님을 찾아뵐 때 마음가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옛날 이야기에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한 가난한 선비가 있었는데 과거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부모님 산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 변변한 음식 하나 올리지 못했지만 선비는 정성껏 무덤 주위에 풀을 뽑고 무덤을 쓰다듬으며 눈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불초소생이 제대로 봉양도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이번에 꼭 장원급제하여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날 밤 선비의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너의 효심이 지극하여 하늘이 감동했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내려주리라. 그 후 선비는 정말 장원급제를 하여 가문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상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곧 운을 여는 열쇠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조상님은 제사상의 음식 가짓수를 보고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정성을 보고 복을 내려주시는 우리 인생 최고의 후원자이신 셈이죠. 자, 그렇다면 조상님을 살아계신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는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접의 마음을 그릇에 담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성묘 가실 때 술이나 음료수 어떻게 가지고 가시나요? 아마 대부분 페트병에 든 막걸리나 소주 혹은 팩에 든 주스를 그대로 제사상 역할을 하는 제대 위에 턱하니 올려놓으셨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조상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에게 페트병이나 캔을 통째로 내어주면서 알아서 따라 드세요 라고 하시나요? 아니면은 주스팩에
빨대를 푹 꽂아서 건네주시나요? 아마 그렇게 행동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당연히 예쁜 유리잔이나 찻잔에 정성껏 따라서 두 손으로 공손히 대접하겠죠. 조상님께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제대위는 조상님이 음식을 드시는 상입니다. 그 상 위에 술병이나 음료수 팩을 통째로 올려두는 것은 마치 귀한 손님 밥상 위에 배달 온 비닐봉지를 통째로 올려두는 것과 같은 무례한 행동입니다. 우리 풍수에서는 형태가 기운을 담는다고 말합니다. 술병이나 캔은 운반을 위한 도구이지 대접을 위한 그릇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대로 올리는 것은 나는 당신을 제대로 대접할 마음이 없습니다 라는 뜻을 무언중에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꼭 기억하세요. 술이나 음료는 반드시 따로 준비해 간잔에 정성껏 따라서 잔만 올리는 것입니다. 술병과 팩, 캔은 린 제대 아랫땅에 내려놓는 것이 올바른 예법입니다. 에이, 그런 것까지 따지시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차이 하나가 여러분의 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표가 됩니다. 조상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내 자손이 나를 이토록 귀하게 여기는구나 하고 감동하시며 그 감동이 곧 여러분에게 돌아올 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정성은 가득히 양은 부족한 듯 준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상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음식을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일도 가장 크고 비싼 것으로 여러 종류를 준비하고 전이며 나물이며 한가득 만들어 갑니다. 물론 그 마음은 갸륵하지만 풍수지리의 지혜는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음식은 정성을 다해 준비하되 양은 약간 부족한 듯 보이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아주 재미있고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 젖준다는 말이 있죠. 바로 그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산의 진미를 가득 차려놓고 조상님, 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고 자랑을 하면 조상님께서는 오냐, 내 새끼 아주 잘 지내는구나, 기특하다 하시며 흐뭇해 하실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도와줄 필요를 느끼지 못하시는 거죠. 반면에 비록 가지수는 적고 양도 푸짐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가진 최선의 것을 정성껏 준비해서 올리며 마음속으로 조상님, 제가 이만큼 준비하느라 참 애썼습니다. 아직은 살림이 넉넉지 않지만 조상님 덕분에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부디 저와 제 자식들 좀 더 보살펴 주세요 라고 솔직한 마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자식의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되면은 발벗고 나서서 돕고 싶어 하는 것처럼 조상님께서도 아이고 내 새끼가 힘들게 사는구나, 내가 어떻게든 힘을 보태줘야겠다 하고 마음을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조상님을 속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솔직하게 여러분의 상황을 보여드리고 진심으로 도움을 청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넘치는 것보다 약간의 부족함이 오히려 더 큰 채움을 불러오는 법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양에 집착하지 마세요. 대신 핵과일, 핵곡식으로 정성껏 준비하고 부모님이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 한두 가지를 진심을 담아 올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부족한 공간을 조상님의 복이 가득 채워주실 테니까요. 세 번째 비결은 감사의 마음은 말로, 사랑의 마음은 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하셔도 조상복을 받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묘 가셔서 조상님께 절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올 한 해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발 로또나 맞게 해주세요. 같은 하소연이나 부탁을 먼저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물론 힘든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먼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살아있는 것, 험한 세상에서 큰 사고 없이 지내는 것, 자식들이 무탈하게 자라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상님들이 온갖 애군을 막아주고 보살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매일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만 여러분이 그 불행을 피해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조상님이 돌봐주고 계시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러니 절을 하실 때 반드시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세요. 조상님, 올 한 해도 무사히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감사의 말은 강력한 긍정의 기운을 만들어내어 조상님과 여러분 사이의 길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불평과 원망은 그 길을 막는 장애물이지만 감사는 그 길을 활짝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감사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꽃입니다. 산소에 놓인 꽃은 조상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시들거나 빛바랜 조화가 꽂혀있는 무덤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왠지 쓸쓸하고 마음이 좋지 않죠. 그것은 생명의 기운이 다하고 죽음의 기운이 머물러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풍수가들은 무덤가에 예쁜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것을 보면 저 집 자손들은 틀림없이 잘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꽃이 가진 생명의 기운은 강력하여 조상님의 기운을 북돋우고 그 좋은 기운이 다시 후손에게 흘러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묘 가실 때는 꼭 생화나 아주 깨끗하고 예쁜 조화를 준비해 가세요. 낡고 시든 꽃이 있다면 반드시 새 것으로 교체해 주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집에 생기를 불어넣고 운을 피어나게 하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지금 산소의 모습이 마음에 걸리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보세요. 그 마음이 지금 즉시 조상님께 전달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지혜를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부터 현대인을 위한 성묘의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판 조상복 사용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출발 전 준비 단계입니다. 음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보다는 질에 집중해서 정성껏 준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준비물, 바로 술과 음료를 따를 깨끗한 잔을 꼭 챙기세요. 집에서 가장 아끼는 잔이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조상님께 드릴 싱싱한 꽃 한 다발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출발하는 겁니다. 놀러 간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오랜만에 부모님 뵈러 간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길을 나서 보세요. 둘째, 산소에 도착해서 상을 차리는 단계입니다. 풀을 베고 주위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 후 음식을 차릴 때는 준비해간 술병이나 음료수 팩을 절대 제대 위에 올리지 않습니다. 제대의 아래쪽 바닥에 공손히 내려놓고 가져간 잔에 술이나 음료를 가득 따라서 잔만 올려놓습니다. 과일도 예쁘게 깎아서 보기 좋게 담아 올립니다. 음식의 양이 좀 적어 보여도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빈자리는 조상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공간입니다. 셋째,
절을 하고 마음을 전하는 단계입니다. 가족이 모두 모여 2번 절을 올립니다. 절을 하면서는 오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생각만 하세요.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조상님 덕분에 평안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후 각자 소원을 빌어도 좋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길이 열린 뒤에 비는 소원은 조상님 귀에 훨씬 더 잘 들리기 마련입니다. 넷째, 음식을 정리하는 음복 단계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묘가 끝나면 음식을 그대로 두고 오는데 이는 아주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조상님이 드신 음식을 그 자리에 버리고 오는 것과 같아 큰 결례가 될 수 있고 산짐승들이 파헤쳐 묘지를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법에서 음복은 조상님이 주신 복을 후손이 나누어 먹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가족끼리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드세요. 그리고 남은 음식은 반드시 전부 집으로 가지고 돌아와야 합니다. 집에 와서 맛있게 먹으면 그 또한 복을 먹는 것이고 먹기 곤란하면 그때 버려도 괜찮습니다. 조상님과의 식사를 끝까지 예의 바르게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복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조상복을 부르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비결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 단 하나, 조상님을 살아계신 귀한 어른처럼 사랑하는 부모님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성묘는 1년에 한두 번 치르는 귀찮은 행사가 아닙니다. 나의 뿌리를 찾아가 기운을 점검하고 사랑과 감사의 에너지를 충전하여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의식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술병 하나 내려놓는 작은 변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직접 경험하게 되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막혔던 돈의 물꼬가 트이고 꼬여있던 인간관계가 부드럽게 풀리며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뿌리, 조상님과의 관계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뿌리에 사랑과 정성이라는 자양분을 꾸준히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나무는 분명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귀한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늘 올바른 지혜로 여러분의 삶을 환하게 밝혀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냉장고 옆에 이것 하나만 두세요. 돈이 쏟아집니다. 아무도 모르는 주방 풍수의 비밀. 장고 옆에 이것을 두면은 금전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아끼며 사는데도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고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자꾸 돈이 새어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통장에 월급이 잠시 스쳐 지나갈 뿐이고 카드값과 공과금으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이상하게 가족들끼리 돈 문제로 사소한 다툼이 잦아지고 집안의 웃음소리보다는 한숨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 특히 주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곳에 여러분의 재물운을 막고 집안의 화목을 깨뜨리는 숨은 원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그 비밀을 풀어드릴 겁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이것 하나만 바꾸어도 막혔던 돈의 흐름이 뻥 뚫리고 집안의 따뜻한 온기와 웃음이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놀라운 풍수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금전운 받아갑니다 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주방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 아닙니다. 풍수지리에서 주방은 집안의 재물과 건강을 관장하는 그야말로 신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 전체가 고통받는 것처럼 집안 전체의 기운이 흔들리고 온갖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물과 불의 충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냉장고는 차가운 물의 기운을, 가스레인지는 뜨거운 불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 둘은 세상의 근본을 이루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서로 정반대인 기운이죠. 마치 한 집에 불같은 성격의 형과 얼음장처럼 차가운 동생이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겠죠. 서로 으르렁대고 싸우면서 집안의 기운을 온통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냉장고의 물기운은 재물을 모으고 지키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가스레인지 불기운은 재물을 활용하고 활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는 돈을 잘 벌고 또 잘 모으는 이상적인 상태가 되지만, 서로 충돌하게 되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갑자기 차가 고장나거나 아픈 곳이 생겨 병원비가 나가고, 생각지도 못한 경조사가 생기는 등 돈이 모일 틈도 없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방에서 물과 불의 기운이 충돌할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혹시 냉장고와 가스레인지가 바로 옆에 붙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돈 문제로 인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매일같이 안고 살아가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옛 선조들은 세상 모든 것이 음과 양, 그리고 5가지 기운, 즉 나무, 불, 흙, 또 쇠, 물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5가지 기운이 서로 돕고 살려주는 관계를 이룰 때 우리는 이를 상생이라 부르며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고 믿었습니다. 물이 나무를 키우고, 나무가 불을 지피고, 불이 타서 재가 되어 흙으로 돌아가고, 흙 속에서 쇠가 나오고, 쇠에서 물이 맺히는 자연의 순리처럼 말이죠. 하지만 반대로 서로를 억누르고 해치는 관계도 있는데 이를 상극이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충돌이 바로 물이 불을 꺼버리는 수극화입니다. 물과 불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기운이기 때문이죠. 주방은 바로 이 강력한 두 기운이 공존하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주방의 풍수는 이 물과 불의 기운을 어떻게 조화롭게 다스리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냉장고는 우리 집의 재물 창고이자 쌀독과 같은 존재입니다. 차가운 기운으로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여 우리 가족의 건강과 풍요를 책임지죠. 반면 가스레인지는 뜨거운 불의 기운으로 음식을 익혀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공간입니다. 이 2가지가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역할을 존중할 때 우리 집의 재물운은 안정되고 건강운은 왕성해집니다. 하지만 이 둘이 바로 옆에 붙어 있다면 냉장고의 차가운 물 기운은 가스레인지의 뜨거운 불 기운을 끊임없이 끓게 하고, 가스레인지의 불 기운은 냉장고의 물 기운을 증발시키려 하면서
거대한 에너지의 소용돌이가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가스레인지의 열기가 냉장고의 냉각 효율을 떨어뜨려 전기세가 더 나오게 만들고 냉장고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옛 어른들의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도 증명되는 순간이죠. 결국 재물운을 상징하는 냉장고의 기운이 약해지니 돈이 모이지 않고 오히려 수리비나 교체 비용으로 돈이 더 나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물과 불의 기운을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은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사이에 단 30cm의 공간만 만들어 주어도 집안의 재물운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싸우는 두 사람을 잠시 떼어놓으면 서로 감정을 추스를 시간을 갖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만약 주방 공간이 넓다면 가장 이상적인 배치는 냉장고와 가스레인지를 서로 다른 벽면에 두거나 최소한 싱크대를 사이에 두고 배치하는 것입니다. 싱크대 역시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냉장고와 같은 편에 속해 가스레인지의 불기운과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냉하지만 대부분의 현대 아파트 구조상 이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는 언제나 현실적인 해결책을 함께 제시해 주니까요. 만약 냉장고와 가스레인지를 떼어놓을 수 없다면 그 둘 사이에 중재자를 세워주면 됩니다. 물과 불의 싸움을 말려줄 중재자의 역할은 바로 나무의 기운이 해줄 수 있습니다. 오행의 원리에서 물은 나무를 살리고 나무는 불을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나무는 물과 불 사이에서 에너지를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셈이죠.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사이에 작은 관엽식물, 화분을 하나 놓아보세요. 이때 식물은 너무 크지 않고 열기와 습기에 강한 종류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스킨답서스나 작은 허브, 화분 같은 것들이죠. 푸른 잎사귀를 가진 살아있는 식물은 그 자체로 강력한 나무의 생명력을 뿜어내어 물과 불의 날카로운 기운을 부드럽게 완화시켜 줍니다. 식물을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원목으로 된 작은 도마를 세워두거나 나무 재질의 주방 도구 거리를 놓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과 불의 기운이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도록 물리적인 장벽이자 기운의 완충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집안에 끊이지 않던 금전 문제와 다툼을 신기할 정도로 잠재워주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물과 불의 싸움을 말리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불의 기운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가스레인지 주변은 항상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가스레인지 주변에 음식물 찌꺼기나 기름때가 덕지덕지 붙어 있다면 이는 통제되지 않는 불길을 의미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재앙이 되듯 집안의 재물을 순식간에 태워버리고 가족들의 마음에 불필요한 화와 조급증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가스레인지 주변에 각종 고지서나 영수증, 광고지 같은 종이류를 절대 두어서는 안 됩니다. 풍수에서 종이는 나무의 기운을 상징하는데 마른 나무를 불 옆에 두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영수증이나 고지서는 이미 사라진 돈, 나가야 할 돈을 의미하는 소멸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불의 기운이 강한 가스레인지 옆에 둠으로써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내 돈이여 어서 빨리 타서 없어져라 하고 고사를 지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주방 벽면에 메모지나 영수증을 자석으로 붙여놓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지금 당장 떼어서 지정된 서랍이나 파일에 보관하십시오. 그 대신 가스레인지 주변에는 흙의 기운을 담은 도기 그릇이나 질그릇으로 된 양념통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이 타고 나면 흙이 되듯 흙의 기운은 불의 기운을 안정시키고 그 힘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예쁜 도기 양념통에 소금과 설탕을 담아두는 것만으로도 주방의 기운은 훨씬 안정되고 여러분의 소비 습관 역시 충동적인 지출에서 계획적인 지출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불의 기운을 잘 다스리는 것은 곧 나의 감정과 재물을 잘 통제하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우리 집에 재물 창고, 즉 물의 기운을 가진 냉장고를 지킬 차례입니다. 물과 불의 충돌만큼이나 재물운에 치명적인 것이 바로 재물 창고의 오염입니다. 여러분, 냉장고 옆에 혹시 쓰레기통을 두고 계신가요? 이것은 재물운에 있어서는 최악의 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통은 집안의 모든 나쁜 기운과 버려져야 할 것들이 모이는 음의 기운 덩어리입니다. 반면 냉장고는 신선한 음식과 풍요를 상징하는 양의 기운의 보고입니다. 맑고 깨끗해야 할 우물 옆에 오물 처리장을 두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쓰레기통에서 나오는 악취와 탁한 기운은 냉장고의 신선한 재물 기운을 끊임없이 오염시키고 썩게 만듭니다. 이는 곧 식복의 소멸로 이어지는데 우리 조상들은 만복 중에 으뜸은 식복이라고 했습니다. 먹을 복이 없으면 재물도 건강도 인복도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당장 쓰레기통을 냉장고와 식탁에서 최대한 먼 곳 그리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베란다나 다용도실 구석으로 옮기십시오. 그리고 냉장고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 위는 먼지가 쌓이기 쉬운 곳인데 이곳에 잡다한 물건이나 약봉투, 책 등을 올려두는 것은 귀한 재물창고 위에 먼지와 걱정거리를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냉장고 위는 항상 깨끗하게 비워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곳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던 금전적인 고민들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돈이 들어와도 머무르지 못하고 바로 떠나버리는 이유, 어쩌면 이 더러워진 재물 창고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여러분의 냉장고 주변을 지금 살펴보세요. 혹시 쓰레기통이나 잡동사니들이 재물운의 숨통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냉장고 주변 상황을 알려주시면 제가 더 좋은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재물 창고, 즉 냉장고 주변에는 무엇을 두면 좋을까요? 재물운을 막는 것들을 치웠다면 이제는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좋은 기운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빈자리를 그대로 두면 또 다른 나쁜 기운이 그 틈을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냉장고 주변에 두면은 가장 좋은 것 중 하나는 바로 작고 둥근 잎을 가진 식물입니다. 앞서 물과 불의 충돌을 막기 위해 나무 기운을 사용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둥근 잎은 풍수에서 돈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금전수나 동글동글한 잎을 가진 다육식물 같은 작은 화분을 냉장고 근처에 두면 냉장고의 물 기운이 식물의 생명력을 키우고 이 식물은 다시 생생한 재물의 기운을 집안 전체로 퍼뜨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단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식물은 반드시 살아있는 것이어야 하며 시들거나 죽지 않도록 정성껏 돌봐야 합니다. 시든 식물은 오히려 살아있는 기운을 빼앗아가는 사기를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좋은 것은 바로 소금 단지입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부정을 막고 나쁜 기운을 정화하는 데 쓰여왔습니다.
예쁜 독이나 유리 그릇에 굵은 소금을 담아 냉장고 옆이나 위에 놓아두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흉한 기운과 주방에서 발생하는 탁한 기운을 소금이 모두 흡수하여 우리 집의 재물, 창고를 튼튼한 결계처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눅눅해지거나 더러워지면 주기적으로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우리 집의 재물운을 지켜주는 작은 파수꾼을 하나 두는 셈이죠. 그리고 냉장고 문에는 가족 사진이나 복잡한 메모 대신 풍요로운 과일이나 황금빛 들판처럼 풍성함을 상징하는 밝고 긍정적인 그림이나 자석 한두 개만 붙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풍요로운 이미지를 보게 되면 잠재의식 속에 우리 집은 늘 풍요롭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새겨지게 되고 이는 실제로 재물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집안의 재물운을 좌우하는 주방, 그 중에서도 물과 불의 기운이 충돌하는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해 깊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냉장고와 가스레인지는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고 그것이 어렵다면 그 사이에 살아있는 식물이나 나무 소재의 물건을 두어 충돌을 완화해야 합니다. 둘째, 가스레인지 주변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재물을 태워버리는 영수증이나 종이류를 절대로 두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재물 창고인 냉장고 옆에 쓰레기통을 두는 것은 금물이며 냉장고 위는 항상 깨끗하게 비워두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여러분 가정의 재물 흐름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풍수는 결코 어렵고 복잡한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자연의 이치를 관찰하며 얻어낸 삶의 지혜이자 더 나은 삶을 위한 환경심리학입니다. 주방에 물과 불을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가구 배치를 바꾸는 행위를 넘어 내 삶의 수입과 지출, 감정과 이성의 균형을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주방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 중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작은 변화처럼 느껴지겠지만 그 나비의 날갯짓이 거대한 태풍을 일으키듯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늘 생기와 활력 그리고 재물의 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